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안녕하세요. 뉴스크림 1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 오세진입니다. 한겨레 21 신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저희가 되게 오래 다뤘잖아요. 저기 국가배상소송 한송심 판결 관련해서 1월 17일에 나오고 저희가 요걸 좀 다뤄보자 영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얘기 나누게 됐는데요. 저기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님 요 사건 대리하셨던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라고 하고요. 사실 이 사건은 당연히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다 보니까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한겨레 11이 이 주제 무려 1999년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이제 미군의 동맹군으로 가서 민간인, 그러니까 적군이 아니라 민간인을 학살한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이 제기됐고 그걸 저희가 기사화 해왔는데 이렇게 판결까지 간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기자님께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32만 명이 넘는 한국군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파병을 갔습니다. 근데 이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동안 전투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수천 명의 현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학살이 발생한 마을 중에 하나가 이제 폭리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1968년 2월 12일에 이제 청룡부대로 불렸던 이제 한국군이 이 폭리마을에 진입해서 이제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그 인원이 이제 74명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학살 현장에 이제 피해 생존자이신 웅유엔 티타님께서 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2020년에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 변호사님이 저희 칼럼에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만 하신 건 아니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같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사안을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또 다시 당사자분과 승소 당일에 또 영상 통화도 하셨잖아요. 좀 감회가 어떠셨는지 좀 대리인으로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변호사로서 소송을 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죠.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부터 사실 너무 긴장되고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또 판결이 선고됐을 때 승소 판결이 나오길 가장 희망하고 당사자도 희망하겠지만 대리인도 희망하고 또 판결이 선고됐을 때 너무 기쁘고 왜 기념비적이냐? 저는 우리 사회에 25년이 담겨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반세기가 담겨있는 판결인데 어떠한 사반세기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9년 한겨레 21이 몸소리치는 한국군로부터 시작했던 우리 사회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사회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25년 동안 언론인, 학자, 활동가, 법률가들이 축적해왔던 피해자들의 증언, 발굴했던 자료, 참전 군인의 인터뷰 등이 이 재판에 모두 다 증거로 주장으로 제출이 되었고 그것들이 다 판단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것들이 빠짐없이 100여 쪽에 가까운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미안해요 베트남이란 이름으로 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던 운동이 이 판결문에 담겼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념비적이다. 두 번째로의 25년은 뭐냐? 한국 사회가 민주화한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과 제도적인 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온, 어떻게 보면 일제시기부터 시작해온 국가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온전히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민주화 직후에도 사실 그런 것들을 대면할 만한 제도적인, 사회적인 역량과 여유가 없었죠. 그런 게 갖춰진 게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 또 여러 이제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 문제가 다뤄져 왔습니다. 즉,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뤄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전쟁 시기라도 군인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어떠한 태도와 작전과
원칙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위반됐을 때 어떻게 국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쌓여왔던 거죠. 음. 그런 게 그대로 이 판결문에. 그리고 이러한 국가 범죄, 국가 폭력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라는 게 어떻게 제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겨서 저는 한 운동의 25년이 이 판결에 담겨 있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 국가 폭력 문제로 쌓아왔던 25년이 이 판결문에 담겨 있다. 제가 그래서 칼럼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누군가 니네 대한민국의 지금 시점에서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2025년 1월에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베트남전 민간인 낙살 항소심 판결을 보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과 민주화의 성과가 다 이 판결에 담겨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걸 전해주는 것이 또 승소의 또 다른 설렘과 기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타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탄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응우에는 성이고 티는 네. 이제 티는 여성이란 뜻이니까. 여성 미들네임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탄 아주머니. 이게 얼마나 이 판결을 기다렸는지 또 이 판결을 기다리는 직전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또 베트남에서 그걸 촬영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하게 어젯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또 이 영상으로 연결되기 직전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제가 상상이 됐었는데 너무 기뻤죠. 사실 졌을 때 이겼을 때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탄 아주머니께서 준비를 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실 제가 더 좀 그랬던 건 말씀 자체도 뭐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탄 아주머니 발언을 하고 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뭐 한마디씩 하는 걸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시는 모습을 기자회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었죠. 본인 발언이 끝나고 이제 그제서야 사실 이게 좀 밀물처럼 밀려오는 68년도에 총상을 입은 이후에 전쟁 고아로 살아왔던 시간들. 또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 기자들이 폭리 마을에 갔을 때 자신의 복부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 2017년 정도쯤에 이제 뭐 변호사들이 저도 이제 그때 가서 혹시 소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머뭇거리고 주저하시고 고민하셨던 그 순간들, 2000년에 소장 접수, 2003년에 1심 판결들이 좀 주마등같이 스쳐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계속 하염없이 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선 또 저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기뻐해 주셨죠. 사실은 저 장면은 이제 저 뒤에 있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난 이후의 감정들까지는 아직 담기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고 제가 탄아주머니가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시고 나서 베트남 언론들이 추가적인 취재를 좀 했었어요. 사실 뭐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국 언론에서는 탄아주머니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오히려 베트남 언론들은 탄아주머니에 대한 취재가 있었는데 그 취재에서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까지 오니까 베트남 언론들도 이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승소하시고 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나중에 최종 승소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을 물어봤는데 탄아주머니께서 그 계획에 대한 질문을 아마 처음 듣지 않으셨을까 해요. 어떤 요구를 가지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탄아주머니께서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손해배상 소송이니까 내가 승소를 하면 대한민국이 나에게 승소금을 줄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승소금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이 학살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우연히 살아남았고 우연히 증거가 많은 학살 사건 속의 피해자로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소송을 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베트남 언론에 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감정들이 좀 중첩돼서 느껴졌습니다. 그 2심 결심 공판 때 PPT 준비하다가 우셨다고. 네, 예. 예. 자주 웁니다. 그래서 부끄럽거나 그래서. 네. 어쩌다 이렇게 우시기까지. 어떤 눈물에, 어떤 의미의 울컥함이셨죠? 제가 과거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라 그럴까요? 공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견뎌왔던 무게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뜻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할, 대리인인 거잖아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전달할 때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있어서 울 때가 있고, 그 표현은 뭐였었냐면, 2심 때 마지막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1심 때는 당사자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2심 때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판사에게, 재판부에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1심 판결 때 당사자 신문 마지막쯤에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봐달라 라고 했을 때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PPT로 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참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간절합니다. 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 대한민국 감히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아주 불쾌합니다. 이럴 것 같죠. 정말 이 법대 앞에 한 피해자가 이렇게 아주 고개를 숙이고, 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왜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워딩이 그런 거였습니다. 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읍소했죠, 읍소. 제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주 4.3 생존자 재심을 할 때도,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판사님 제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고맙고, 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내 말 좀 믿어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결국은 당사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남겼고, 1심 때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전쟁 이후로, 피해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참, 피해자가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응원 티탄께서 항소라는 결정을 들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차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절차에서의 팔짱을 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하지 않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고, 또 좀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면 또 2, 3년의 시간을 견디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그래도 1, 2심 우리가 이겼으니까 조금은 덜 긴장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2심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이 1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 대한민국의 거짓말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이거를 1심에서는 사실 인정을 할 때 피고 대한민국의 거짓말이, 쉽게 말하면 이 사실 인정을 흔들 게 아니면 신빙성이 없다라고 그냥 배척하면 됩니다. 이거 인정하기도 바쁜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악의적인 이로까지 나아갈 필요는 사실 여유가 없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빙할 수 없다. 이게 더 신빙하고 구체적이다. 난 이걸 인정하겠다. 이걸 채택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의 비논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판단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고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50년째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두 건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시하거나 아예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추정치도 80여 개의 마을에 10,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마을마다 한국군 증오비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한국군 복을 입은 베트공, 한국군 복을 입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는 거죠. 즉, 베트남 사람들이 북한군과 한국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북한군이 한국군 복을 입고 행사한 불법행위 학살이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1심에서 그랬죠. 근데 항소심에선 너희들 논리가 맞다고 쳐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그런 일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것을 입증할 조사를 안 했냐는 거예요.
맨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피해자들이 북한군의 소행을 잘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베트공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한국군 복을 입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시의 주월 미군 역시도 한국군에 의한 단혹 행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베트남 안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아니면 뭐 군 사기 문제, 남베트남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게다가 한국군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적 차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너희들이 조사해서 입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런 조사를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 판사 생각에는 너희들이 자원과 인력을 들여서 그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조사의 결과를 들고 이것 봐라. 우리의 소행이 아니다. 이거는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대대적인 프로파간다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즉 만약 그랬다면 당시의 주월 한국군이 진상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요구만 있을 때마다 다른 가능성 여부만 하고 있다는 건 주장 자체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평화주의자지만 좀 매를 들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빙성 없는 이놈 네, 신빙성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이제 무덤을 판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게 결국은 판사에게 너무한다는 입장을 주는 거죠. 내가 이거 판결문에 한 줄 쓰고 싶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뭐 피고 주장이 너무 맞는데 괘씸해 보여서 난린다 이건 아니지만 좀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피고 대한민국이 법정에서 했던 무리하고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주장들의 비논리성, 뭐 비합리성들을 좀 자세히 기재해놨던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정부 이것이 베트콩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면 한국군이 적극 소명했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베트콩일 수도 있지 않냐에 대해서는 폭리마을 주민들이 이 한국군이 며칠 전부터 주둔을 하는데 그 외양을 몰랐겠냐. 미군이랑도 구분을 못했겠냐. 자기 민족이랑 외양 구분을 못했겠냐. 라고 반박을 하고요. 우리 한국군은 남베트남 주민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 최명신 사령관의 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참전군인들께서 늘 하는 얘기인 영민을 보호한다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건 당일에 폭리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소개하여 그러니까 끌어내서 어딘가로 이동시킬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폭리에서 작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부는 주장을 했는데 지도, 작전, 전개,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민간인을 꺼내서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괴룡작전 자체가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위령비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배척할 만한 어떤 내가 생각해보니까 북한군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류의 어떤 간접 증언으로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폭리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도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이게 다른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너무 허술해 라는 지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독자분들이 이걸 다 보시지는 않으니까 판결문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런 흐름에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지점이 혹시 더 있으시다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4층에 있으면 해외 파병실이 있습니다. 해외 파병실의 70%를 차지하는 게 베트남전.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연 인원을 파병했던 게 베트남전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라크전 이렇게 좀 뒤에 있는데 거기에도 판넬의 가장 큰 판넬로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베트남에서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작전을 하면서 이러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지키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했던 것과 같은 착각을 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피고 대한민국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 불가피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특히 게릴라전의 특수성상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리고 전쟁 중에 불가피한 일 아니냐. 근데 이것과 이것은 말 그대로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네.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아니 왜 있었던 건데.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멋들어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사실 소송 다 제쳐놓고 그럼 당시의 역사적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슬로건으로 있었다는 사실 말고 이 슬로건이 과연 현장에서 작전의 원칙으로 수행이 됐었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를 기억하면 안 되죠. 군사정권 시절에 헌법 뜯어보면 다 민주주의 있죠. 자유가 있고 기본권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작동을 안 했으면 전두환 시절에 헌법에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건 기억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장식적인 조항에 불과한 거고 허울에 불과한 건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 100명의 베트콩 놓치는 아이들로 항민양민 학살. 근데 그걸 이제 이 소송에서 판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그걸 주장하잖아. 피고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부합한 한국군의 작전 원칙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면서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려면 통상적인 작전 규범과는 절대 안 되죠. 엄청난 방식의 국제 인도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작전에서도 만약 이 사람이 비무장 양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제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의 최명신 장군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납득하거나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 판결문에서 판단을 보고 나서 이건 단순히 이 하나의 소송에서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기억과 기록과 기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워딩이 과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인지 그럼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의 베트남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 최명신 장군의 이야기가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 그렇죠. 교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이 판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 판넬 한가득 이 얘기를 보고 기억하면서 베트남전을 떠올려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참 이게 결국 이 역사 부정 문제랑 좀 맞닿아 있는데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엽적인 것 하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일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참 반복적인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역사 부정뿐만 아니라 사실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홀로코스트의 부정론자들도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의 문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문은 그렇게 안 생겼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작대기로 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문을 보니까 원으로 생겼어.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객관적 진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층으로 쌓아왔던 진술, 기록, 기억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소송 중에 20명이 넘는 베트남인, 미군, 심지어 참전 군인, 남베트남 민병대의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진술이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전에 베트공이 왔었다라는 진술을 하신 한 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용어가 있었고 저희의 직업 윤리상 그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객관적 사실이 당시에 그런 게 있었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스러웠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워딩 하나, 그 베트공이라는 워딩 하나를 가지고 이것 봐라. 당시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도 베트공이 왔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19명, 심지어 그 베트공이라고 쓰여졌던 분의 A4 20장이라면 그 20장 중에 그 한 줄을 가지고 1심 때부터 2심에 추구장창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궁색한 논리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지금의 탄핵 심판에서도 사실 메모 하나에 이 기재 하나 누군가 진술인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게 안타깝냐면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연료를 주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이게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앞뒤 맥락 다 제외하고 이 전체의 구조, 전체의 비중 다 제외하고 피의자 중에서도 거기에 당시에 말을 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베트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2심 판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식의 이야기들을 뭔가 이걸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료로 당위로
근데 이건 그 자체로서도 왜곡이고, 예, 그렇지만 근데 이게 재판에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고, 결국 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네. 그분의 그 배트공이라는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한 줄이 그분의 기억에 오류거나 말실수였다라는 걸 판단을 해줬던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전원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게 아니고 라고 들었다라는 그 당시 이미 고령이신 할머님께서 이모저모 얘기를 하시면서 나온 맥락을 다 거세하고 이것은 베트콩의 소행이다라고 나는 주장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게 판결문의 어쨌든 어떻게 판단인 보면 것이죠. 사실은 네. 저희가 그걸 계속 피고 대한민국이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인터뷰를 내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생각이 드셨을 인터뷰를 할 때 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에 오류나 말실수나 약간의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상대한테 심지어- 빌미를 줄 수도 있죠. 몇십 년 전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심지어 이 응우엔 티 르엉이라는 분은 직접 보신 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장에 부합하는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었고 또 전체 중에 일부만 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직업윤리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송 과정에서 디펜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는데 하다 1, 2심 내내 그 배트공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답답했지만 결국 뭐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좀 뻔한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겨레 21에 이제 이런 증언을 했던 분들까지 만났다고 해요. 그 과거에 그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라는 그런 진상 조사 결과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조작이었다고 이제 한겨레 21에 증언해줬던 분이 있는데 이분까지 이제 피고 대한민국이 만나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어떤 주장을 하게끔 그렇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이제 그런 증언에 이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많은 것들 중에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경태 기자님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 기사가 내가 들은 대로 작성된 것이고 이 기사가 작성된 이후에 그 어떠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요구가 없었다라는 걸 이제 위증의 벌을 받겠다 선서하신 다음에 증언까지 하셨을 만큼 사실 기사가 많이 이제 증거로서 인용이 됐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기사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2000년 6월에 한겨레 20일에서 보도가 됐었던 당시의 헌병대 수사계장, 그러니까 주월 한국군의 헌병대 수사계장이 폭리 사건은 당시에도 베트남 안에서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언급될 만큼 그 자체에서도 남베트남 안에서 꽤 많이 공론화가 됐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그 주민분들이 당시의 남베트남 정부에게 이거 진상조사해주고 이거 한국군에 대해서 책임 물어달라고 직접 요구를 했을 만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종이 묻혔던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국군도 조사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계장께서 이거 베트콩 소행으로 조사를 받아와라 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내놓고 그렇게 이제 조사를 받아와라라는 말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1999년부터 한겨레 21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운동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주간지 한겨레 21이 계속 연속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이 문제가 커지자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먼저 전화를. 나 누군데 아무개인데 성 아무개인데 좀 제보를 하고 싶다. 나 당시에 이런 수사를 했었다라고 해서 황상철 기자님께서 직접 진주로 내려가셔서 한 커피숍에서 그 성 아무개 수사계장님을 만나시고 사진도 받고 진술을 들으시고 또 왜 이렇게 먼저 연락하셔서 진술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를 쓰시죠. 근데 그 두 분 다 모르셨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셨던 성 아무개 수사계장님이나 아니면 황상철 기자님이 당시에 그렇게 쓰였던 게 이 20년 이후에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지. 왜 핵심적인 증거가 됐냐면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선. 1968년의 사건이잖아요. 이 소멸시효, 이미 오래전의 사건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적극 은폐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소멸시효 항변하는 게 권리남용이다. 라는 노직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약하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 진상을 은폐해놓고, 그러니까 원고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은폐해놓고 지금 와서 사건 나고 나서 바로
권리 행사하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 행사해?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핵심 증거가 바로 수사계장의 증언이죠. 사건 직후에 한국 정부가 이거 베트공의 소행으로 조작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월 미군에게 전달했다면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권리 행사 막아놓고서 지금 와서 왜 빨리 안 했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그래서 그걸 깼었어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어떻게든 그 한겨레 22일의 기사가 수사계장의 진술, 수사계장이 증언한 바, 수사계장과 인터뷰와 다르게 나갔다는 것들을 깼어야 돼서 처음에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을 법정에 부르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증인 신청을 하지 못했고, 소송 거의 막바지 때쯤에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진술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진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자의 추론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황상철 기자님을 다시 만나서, 어쨌든, 한겨레 20일 기사를 깨기 위한 그때 인터뷰를 했던 분이 다시 나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적이 않았고 없다. 기자의 추론이다라는 걸 냈으니까 이걸 다시 깨야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 당시에 이 수사계장 인터뷰했던 황상철 기자님을 만나서 내가 들은 바대로 기사에 적혀 있고 심지어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기사가 작성이 됐고 왜냐하면 사진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사실 자신의 사진을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익명이 당연히 내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익명으로서 이야기하지 내 이름과 사진까지 제공하진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보도가 된 이후에 그 어떠한 반론, 정정, 항의가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줄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 사실 확인서를 쓰면서 수사계장께서 어떠한 압박과 고뇌가 있었을지 예상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 더 슬프기도 하다. 하지만 이 수사계장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2024년의 사실 확인서 때문에 2000년에 용기를 냈던 성아무개 수사계장의 용기와 증언이 빛이 바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적어주셨고 재판부가 그 2000년의 기사, 2024년의 사실 확인서, 그 사실 확인서를 다시 깨기 위한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의 사실 확인서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 그 2024년에 수사계장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2000년 기사가 맞다. 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2024년 진술서 허위로 작성된 것 같고 두 번째, 피고 대한민국이 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가 허위라는 걸 알았을 거고 단순히 이 증거를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이거 가짜라는 거 알고서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시도여서 소송상의 신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매를 들었다면 거의 어마어마한 매를 들면서 그게 거의 판결 마지막쯤이거든요. 사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피고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의 법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68년 베트남에서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2023년, 2024년 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원고에게 더 나아가선 재판부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죽비 같은 판단을 했죠. 진술서가 위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피고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피고는 대한민국이죠. 피고가 이와 같이 성땡땡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진구하여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 위 인터뷰 기사의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 행위는 또한 이 사건 공격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행위이자 소송상의 신의를 어기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상 청구권 행사의 장애를 초래, 강화한 행위로 보아야 된다고 했네요. 저는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 만약에 판결이 잘 대법원 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성 수사계장님께 피고 대한민국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서 어떻게든 베트남 피해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한도가 있는 겁니다. 무리한 주장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 써 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로 된 사실, 뭐, 물론, 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을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적, 사실적, 뭐,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점잖은 어느 정도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예,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을 했다는 건, 당연히 별도의 불법 행위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위법한 행위에 참전 군인을 끌어들였잖아요. 참전 군인에게 사실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참전 군인에게 우르르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것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압박과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부당한 요구나 압박이 있었다면 사과해야죠. 사실 이번 소송에서 다뤄진 이제 학살 사건은 이제 폭리마을 이제 학살 사건인데, 변호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군의 이제 학살이 폭리마을을 비롯해서 이제 80여 곳에서 일어났고, 그렇다면 또 지금 2심 소송은 한국 정부의 그런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2심 판결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 일정한 방식의 조사, 공적인 측면에서의 조사를 하는 게 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된 지금은 한국 정부는 아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이후에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한국 정부에게 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는다는 걸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외교적인 측면이거나 국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문제라면 한국이 자체 조사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은 전 이거는 좀 민망한 무책임하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게다가 법원 판단도 있는데 그럼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해봤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건 사실 저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참전군인분들, 또 한국이 갖고 있는 기록들, 또 미국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소한 서류로 된 증거들, 한국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참전군인과 또 희망하는 베트남 피해자들 정도의 진술과 인터뷰는 아카이빙하는 건 저는 그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두 번째 단계로 좀 더 나중에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사실 뭐 요구했잖아요. 뭐 저희는 언제나 베트남 정부도 그걸 원하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입장을 냈어요, 그죠? 1심 판결 때도 입장을 냈고, 네.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 대한민국이 불복했을 때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또 항소심 판결에도 입장을 냈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도 입장을 냈다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 아는 것처럼 왜 피해자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 좋은데 한국 법원 가서 이렇게 뭔가 뭐 관계를 나쁘게 하냐라는 식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판결문이 한국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아주 멋있는 판결이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베트남 외교부의 문장들도 사실 아주 빛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권리 행사를 무척 중시하고 있다. 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 정부가 여기서 불복했을 때는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척 유감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외교상 표현으로 있어서는 가장 윗급에 있는 불만을 표현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항소심 판결 나왔을 때는 환영한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 불복했을 때가 저는 가장 나은 베트남 외교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 라고 해서 기존의 1심에서의 권리 행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불복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대로 이주이지. 두 번째, 이건 처음 표현을 한 베트남 외교부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라고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서술어는 요청한다예요. 대한민국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건 그냥 베트남 정부 입장인 거죠. 근데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조구? 실질적인 조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이 재판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의 좀 뭐라 그럴까? 여유도 느껴집니다. 1, 2심 이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은 테니까 이 판결에 대한 불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미 다투지 않아도 돼. 1심 때 지적했고 외교상 유감이란 표현 했으니까 이제는 한국 정부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저는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조사에 대한 입법이나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단단한 디딤돌이 베트남 외교부 입장을 통해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물론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도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와 참전군인 단체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어 면이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국가 공동체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양 당사자의 싸움도 아니고, 또 지금은 사실은 전쟁이 굉장히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쟁 범죄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잖아요. 좀 어떤 공동체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면 이 판결의 의미는 또 어떻다고 보시는지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사실 제가 한겨레신문 칼럼을 좀 오래 쓰고 있는데 5년 넘게 그러면서 제가 수행하는 사건들을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 판결의 한국 사회의 의미는 제가 가해자의 자리를 만드는 판결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해자의 자리 아주 짧게 얘기하면 주저하는 자리라고 봐요. 명령을 따랐다 라는 사람은 사실 가해자가 아닙니다. 도구죠, 도구. 개인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탄핵 심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하셨습니까로 물어보면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시켜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가해자도 아닙니다. 그냥 나는 도구였어. 그래서 도구는 책임을 질 생각도 안 하죠. 근데 가해자의 자리란 건 뭐냐면 내가 했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했고 나의 책임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만이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게 좀 익숙해져 있어요. 일제 시기 때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심지어 권위주의 시기 때도 우리는 우리를 누구랑 동치시키냐면 피해자와 동치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1980년 5월 광주를 생각할 때 공수부대의 자리에 우리를 놓지 않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그 5월 광주에서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과 우리를 감히 흔히 동치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치시켰을 때는 공수부대가 나쁜 놈, 전두환이 나쁜 놈, 당시에 신군부가 나쁜 놈이라고 쉽게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최소한 이 판결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자와 우리를 쉽게 동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육체와 언어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인에게 쉽게 피해자로서의 동치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그리고 이 참전이라고 하는 파병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경제적 이득이 만약 생겼다면 그 이득의 열매들을 지금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파병과 우리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즉, 이 가해 행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판결문을 공무원들이, 군인들이 교육 자료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이러한 가해 행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졌어라고 가해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순간 그때는 개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어떤 거냐면 내가 총에 있는 총구를 내가 당겼어 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만이 총에 있는 손가락을 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켜서 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본인의 의지로 총구에 있는 손가락을 뺄 수도 없죠. 맞아요. 도구니까.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했어.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저는 이 판결문이 우리 사회에 부재했던 가해자의 자리를 만드는 판결이고 이 판결을 군인들이 인권법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례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기억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직면하는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장 더 나아가선 불복할 수 있는 용기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법한 직면해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예, 네. 예. 아유, 오늘 말씀 너무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겨레 21 그리고 저희 뉴스크림에서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참전군인들과 또 고엽제 문제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6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쟁의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새로운 얘기들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주 천천히 되짚는다는 게 우리 사회의 매 순간의 윤리적 결정을 또 도와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오 기자님 어떤 쪽 보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요걸 한번 좀 소개하고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변호사님이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록 학살을 행한 주체는 한국군이지만 학살 사건을 수십 년간 은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학살의 진실이 망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와, 이렇게 미리 공부를 나는 뭐가 되나? 네. 아, 예. 저는 뭐가 되나? 자, 오늘 뉴스크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생생한 약자들의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